펀더멘탈리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뭐 되게 좋게 볼 것도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 네.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네, 할 수 있는데 그걸 기대하는 거는 좀 큰 코 다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제 기술적인 격차가 계속 좁혀지거나 이제 역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기에는 그건 좀 멀리 간 거다. 오히려 미래를 좀 더 빨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다. 자,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님, 2022년 이제 벌써 올해 이제 연말 다 다가오고 있잖아요. 한 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또 어려운 한 해였죠. 대표님한테는 자산운용사 대표로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좀 어떤 한 해였나요? 즐거웠죠? 아, 즐거웠다고요? 남들이 이렇게 지금 피눈물이 나고 있는데. 네, 아유, 저도 눈물 났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웃을 수 있어야죠. 어떤 의미죠, 즐거웠다가? 즐거웠다? 아주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뭐, 다양한 또 여러 사례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아,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어떤 거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9월 말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1695조? 1700조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제가 10월 1일 이때 운용보고서를 쓰면서 그렇게 멘트를 적었어요. 아, 이게 싼 주식도 너무 많고 되게 이제 좀 펀더멘탈리 좀 좋아질 게 보이는데 싼 주식 너무 많이 널려 있고 아, 지금 너무 좋다. 그때 코스피 한 2100대인가요? 그때 코스피가 한 21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시장에 대해서는 뭐 질문을 받아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좀 약간 제가 6월 말 지났을 때도 지금 뭐 싼 주식은 되게 많이 보인다. 내 타이밍은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9월 말 딱 지나니까 10월이 되니까 싼 건 너무 많고 이제는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어요. 그럼 뭐 그랬다가 또 틀리면 혼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주식하기에 너무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주가가 잘 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는데 이제 CPI의 선행지표들, 수많은 선행지표들이 다 한 방향으로 이제 꺾인 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하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시기가 뭐 당장 지금이냐 아니면 3개월 후냐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좀 우호적인 쪽으로 갈 수 있을 그럴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은 어디 가서 하면은 되게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코스피 2000 깨질 수도 있다. 네, 이제 다 망한다. 뭐 1800, 1500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전문가가 너무 많아지셨어. 아니, 저도 뭐 당연히 내년에 경기가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 펀더멘탈과 주가는 조금씩 괴리가 있잖아요. 조금 혹은 조금보다 훨씬 많이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평소에 생각하던 여러 가지 주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펀더멘탈은 좋은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리는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가격은 또 되게 싸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그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이 또 변수가 되는 건데 중앙은행도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 뭐 이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안 좋아질 거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주가를 바라보는 그 모든 측면에서 다 이제 되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고 뭐 제가 딱히 뭐 강세장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댓글이 안 좋았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뭐 내용 하나도 안 읽으시고 그냥 앞을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또 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이길래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근데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싼 주식이 너무 많아서 좋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대표님도 어쨌든 주식 비중이 이제 회사에서 라쿤 자산에 투자된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회사 그 비중들에서는 종목에서 마이너스 나는 것들이 있는데 기분이 단순히 좋을 수가 있나요? 기분이 뭐 좋진 않죠. 저희도 뭐 쉬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뭐 마음은 평온하고 원래 이런 사이클이 한 10년, 20년 정도에 걸쳐서 한번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최근 한 2년 사이에 좀 그 사이클의 끝과 끝을 한꺼번에 쫙 본 거라서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뭐 요럴 때 그때 이미 물가 상승이 관측이 되고 있었고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뭐 몇몇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또 좀 논쟁이 심했어요. 그때 뭐 물가 상승이 일부 있긴 하나 그때 연준이 얘기한 거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 평균 물가가 특정 타겟 이상을 달성하려면은 최소한 뭐 몇 개월 이상이 걸린다. 근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아니, 평균 물가 목표제건 뭐건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잘 알잖아요. 네, 물가와 고용. 근데 그게 흔들릴 상황이 되면은 지금 얘기한 AIT 평균 물가 목표제 그거의 기준은 언제든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건데 왜 예전에 연준이 얘기한 걸로 인하여 연준이 이후에 할 행동이 제약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좀 그런 분들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 연말 정도 되니까 그때 이제 테이퍼링 한 해 만에 하다가 거기서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또 테이퍼링을 안 할 수 있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늦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주가가 안 빠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너무 무서운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시는데 저는 작년 말쯤에 얘기를 했던 게 금리 인상은 연준이 지금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 이미 하고 싶은 타이밍이 지났는데 그때 막 여러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다 했고 이제 2월에 원래 인상을 딱 이제는 한다라고 할 타이밍에 또 전쟁 터지고 한 거였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항상 정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명백하게 듣고 싶어 할 때 그러니까 팩트가 명백하게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본인들이 듣고 싶은 쪽을 들으면서 이 팩트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게 두 방향으로 다 자명하게 최근 2년 사이에 다 관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재밌었다라는 거죠.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 19년간 초과 수익 달성했다고 그럼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여기서 초과 수익이랑은 항상 뭐 플러스를 봤다는 게 아니라 지수보다 시장 대비 수익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어떠셨어요? 뭐 올해도 마이너스긴 한데 시장보다는 잘했습니다. 시장보다는 잘했다. 그럼 이번 하락장은 조금 어쨌든 피해 가신 거잖아요. 지수 대비해서는 어떻게 좀 피해 가신 거예요? 뭘 어떻게 했다기보다 뭘 어떻게 안 했어요. 연초에는 거의 현금 비중 50%였었기도 했고 연초에 50%? 네. 그렇기도 했고 그 이후 자산운용사의 현금 비중을 이제 어딘가 투자 안 하고 있으면 뭐 고객사분들이 왜 내 돈은 지금 투자 안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그래서 방금 이제 고객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사가 없어요. 그냥 고객 개인들 그냥 뭐 알아서 하시라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하고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올해 주식하기 너무 좋았다라는 게 대표님이 올해 1월인가 그때쯤에 현금 비중이 좀 높았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좀 좋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뭐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게 좀 크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운이 좋았죠. 자, 그럼 올해 혹시 어떤 종류의 주식들을 담으셨는데요? 방산도 샀고, 뭐 이것도 화학도 샀고, 뭐 리오프닝 주식도 샀고, 그러니까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단히 뭐 이거다 이러고 여기에 막 승부를 걸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안 좋아 보이면 팔고,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님 여러 사이클 어쨌든 겪으셨는데 그러면서도 19년간 이제 초과 수익, 이렇게 장기 수익 거둔 비법은 뭘까요? 뭐 이 책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번에 중하신 거인에게 요책 이 책에서 이야기한 그 교훈들을 그대로 잘 따라서 좀 이따 뭐 본격적으로 할 건데 어떤 교훈이요? 사실 그 이전에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주식을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또 뭐 이런 기법으로 투자를 해봐라 뭐 이런 거 막 엄청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세상의 정보도 굉장히 다양하고 처음에는 뭐 가치 투자다 하면서 뭐 기업 분석하는 방법, 뭐 바텀업 프로세스, 뭐 그런 거 공부하다가 또 정보가 많아지면은 또 매크로 거시경제 보는 방법, 거기에 더하기 또 뭐 국제 정세도 보고, 그다음에 또 섹터들 간에 이제 막 이렇게 순환매, 뭐 따라잡는 법,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 공부할 건 엄청 많아지는데 이런 거를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훈련을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에는 깨닫는 때가 오고, 네, 저는 아마 한 7, 8년 차 정도쯤에 깨달았던 것 같은데 그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무의미하다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주니까 그래서 주식하는 마음에서는 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다. 그런 얘기들을 주식하는 마음에 좀 알렸었고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약간은 중급자용의 책이 되어 버렸을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저는 초보자 대상이라고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칙, 기법들인데 그 중에서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으면 뭐 남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구나 싶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거는 그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나한테 돌려주고,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고, 그거 이상의 뭔가를 사람은 원래 되게 막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좀 안 하게, 그러니까 손이 나갈 듯 내 심장은 이제 빨리 주식을 사라 혹은 주식을 팔아라 라고 심장은 외치지만 아니야 참아 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오히려 초과 수익을 내는데 훨씬 더 유효하게 작용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근데 무의미한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시장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네.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 중에서는 유의미한 건 굉장히 적은데 네. 무의미한 것들의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는 뭐 어떤 게 한 가지 정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 인베스팅, 뭐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갈 때는 뭐 성장주 사고 이제 이게 빠질 때는 또 가치주 사고,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뭐 경기 안 좋을 때는 뭐 배당주로 방어를 해라라던가, 뭐 그런 스타일에 대한 얘기들, 여러 주식을 여러 스타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요럴 땐 요렇게, 뭐 이런 얘기가 늘상 하는 또 방송 콘텐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무의미한 건가요? 통계적으로는 거의 초과 수익이 나지 않아요. 아 진짜. 네.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장단기 금리차건 성장률이건 그거 자체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중 예측의 문제라고 하는데, 특정 두 가지 팩터가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어느 게 독립 변수가 되느냐, 그리고 독립 변수가 되는 변인을, 이 변인의 미래를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리 예측이 쉬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두 가지 팩터들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거 예측하고 이거 예측해야 되니까 두 가지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대표님 말씀이 이 상관관계가 완전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상관관계 있다 하더라도 앞에 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춘 것 그렇죠.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영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데 말고 유의미한 영역 우리 집중했는데, 그럼 유의미한 영역을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그거 얘기하려면 이제 책 2권 필요한데.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한 권도 안 되고 두 권을 네. 내셔서 욕심쟁이 인쇄 2권 받으려고. 쓰다 보니까 이게 원래 3권 분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잘랐죠. 하지만 요 이야기는 조금만 있다가 이제 연말이고 내년이고 하니까 그것도 뭘 여쭤봐야 되니까. 그럼 2023년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행동은 좀 뭐라 생각해서 2023년.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맥락과 뭐 겹칠 것 같아요. 좀 일희일비 부환회동. 뭐 사실 이게 내년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런 거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내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내년에 뭐 경기 침체 온다. 뭐 이런 거 뭐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고, 뭐 경기가 좋진 않을 거예요. 네. 좋진 않을 건데 지금 우리가 다 경기 침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실제로 침체가 왔을 때 주가가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또 다른 어떤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내년에 뭐 강 세장을 보시는 것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또 악플이 막 달리는데, 강 세장 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몇 가지 단순한 팩터로 시장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일단은 그쵸, 경기가 뭐 안 좋을 수는 있는데 펀더멘탈 측면에서 올해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게 대충 한 3가지 정도 되잖아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 중국 락다운 있었는데, 그럼 이제 금리는 일단 대충 터미널 레이트까지 가는 것 같고, 뭐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이제 도달하고 끝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긴 한데, 있죠.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일단 그거는 기대 안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금리 인하를 왜 하죠? 중립금리가 얼마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좋게 보는 쪽은 중립금리가 한 2% 정도여야 되는데, 그렇죠. 5%까지 올렸는데, 올린 이유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 잡으려고 올렸는데 잡히는 것 같으니까 자 이제 그렇죠. 중립금리로 가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립금리가 5%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중립금리 이하로 너무 낮게 해서 물가가 이렇게 됐다가 그냥 이거 너무 심각하네 하면서 중립금리로 올려놓은 거면은, 그러면은 다시 그냥 정상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5% 혹은 뭐 4.5 그냥 여기가 그냥 뉴노멀, 이거 그냥 이대로 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직관적으로는 왠지 그러지 않을 것 같죠. 그래도 지금 4%만 돼도 되게 체감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것보다는 좀 좋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대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연준이 두 가지 팩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두 가지가 하나는 물가고 두 번째는 고용인데 물가는 잡힌다 치고 고용이 너무 멀쩡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뭐 굳이 연준이 빠르게 대응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 더하기 또 그거 지표 보면 좋아요.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을 하면은 그러면은 약간의 립 서비스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실업률이 올라가는 기미가 만연히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완화된 스탠스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뭐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내년에 네.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네, 할 수 있는데 그걸 기대하는 거는 좀 큰 코 다칠 수 있다. 많이 아플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쨌거나 인플레 잡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가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리오프닝을 하는데 이게 좀 상반된 시각이 있어요. 리오프닝을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인플레가 잡혀가는 중인데 여기서 중국이 그 봉쇄를 풀면은 이게 또 다시 수요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을 올려줄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안 좋은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간다. 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중국의 봉쇄로 이게 펀더멘탈에 미친 영향은 양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장이 안 굴러가고 물류가 안 되니까 이게 공급망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을 막아서 인플레를 가속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인들이 소비를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막히고 이 두 가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이 봉쇄를 풀고 경제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은 디플레 압력도 풀리고 인플레 압력도 풀리는 거죠. 양쪽이 다 같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쪽으로 기여를 할까는 좀 봐야 되고 근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인플레를 푸는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중국의 봉쇄 해제가 뭐 중립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년은 좀 인플레가 계속 완화되는 국면으로 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도 뭐 유가 상한제 합의하고 그리고 셰일리그 또 개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느리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왔고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이 좀 더 심해지는 거 요거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뭐 언제는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나요? 네, 그래서 일단 펀더멘탈리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뭐 되게 좋게 볼 것도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고 거기에서 뭐 중앙은행의 스탠스는 당장 완화적으로 가는 걸 기대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만 진짜 침체가 오고 실업률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연준이 나설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 좋은 게 있어도 연준이 계속 이렇게 강압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이유는 뭐 당연히 첫 번째는 인플레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진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때 쓸 카드가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카드를 비축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뭐 내년에 진짜 연준이 나서야 할 상황이 됐다. 그러면 나서겠죠. 그래서 이쪽도 되게 우려할 게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는 뭐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12월의 주가가 중요해요. 12월에 어떻게 끝나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10월, 11월에 주가가 좋았잖아요. 사실 이 좋았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9월 대비 10월, 11월 엄청 좋았어요. 주가가 시장이 되게 셌고 두 달 합쳐서 한 15% 정도 반등을 했을 거예요. 그 기세를 몰아서 12월까지 강하게 올라가서 한 2,300을 찍고 끝났다. 그러면은 그때 시가총액이 지금 한 1,900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900조면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한 둘째 주인가 그때쯤에 방송 나갔을 때는 제가 지난달까지 10월까지는 좀 기분이 좋았는데 최근에 반등 많이 해서 이제 11월 돼서는 좀 잘 모르겠다. 이제는 주식시장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싼 주식은 여전히 많아 보인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2월에 더 반등하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내년이 또 힘들어요. 네, 그래서 다른 두 가지 펀더멘탈의 흐름,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 갖춰져 있는가 이 두 가지는 꽤 긍정적인데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낙관적인 쪽으로 편향이 되고 내년을 맞이하면 내년에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이게 대형주와 좀 개별 주식들이 온도차가 좀 있는데 대형주는 특히나 뭐 시클리컬 주식들 혹은 최근에는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는데 이런 쪽에서는 시클리컬 관련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아직 잘 모르겠다 싶고 뭐 큰 주식들 대체로 좀 밸류에이션이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분, 기대치까지 낙관적인 쪽으로 간 상태로 내년이 되면 힘들 수 있어서 올해는 그냥 지금 이 정도로 그냥 딱 끝나는 게 저는 내년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2023년에 혹시 좀 유망한 분야 어디로 보시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네. 싼 주식이 굉장히 널려 있다고 하셨는데, 좀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은 좀 어디 쪽에 있을까요? 특정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각 영역에서 네. 괜찮은 주식들 많아요. 그럼 뭐 최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섹터를 찍어드리는 뭐 그런 거는 못 하겠고, 뭐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뭐 반도체를 봤을 때 반도체 대형주는 안 좋은데 그 소재주는 좋았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반도체가 한창 다운사이클 간다라고 하면서 이 주식들도 다 같이 빠졌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공급 축소를 한다라고 말은 해놓고는 실제로 공급 축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웨이퍼 인은 계속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웨이퍼 투입하는 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뭐 소재나 소모품류 이쪽은 실적들이 계속 좋았던 거고, 그렇게 좋게 나오고 나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계속 이제 언제 턴어라운드 하느냐가 이제 계속 전망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시간도 지났으니까, 그러면은 뭐 내년 상반기쯤에 반도체가 바닥 찍고 반등한다면은 반도체 주식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원래는 전체 업황에 맞물려서 중소형주도 안 사다가 이제는 중소형주는 사도 되지 않나? 뭐 이런 흐름으로 중소형주는 반도체 큰 주식들과 관계없이 그냥 세게 반등을 한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돈 잘 버는 좋은 회사들은 들고 버티고 있으면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그 정도는 또 혼자만 달리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탑다운으로 좀 내년 전체 증시 전망 어떨 거냐, 어떤 섹터가 유망하냐, 그럼 그 중에서 탑픽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뭐 전체 시장 혹은 업황 안 좋은 건 안 좋은 다 치고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회사들은 뭐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고, 그런 관점에서 각 섹터별로 다 있어요. 각 섹터별로 우리는 좋은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혹은 업이 안 좋으니까 같이 싸잡아서 이 너절한 가격에 널려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많은 섹터별로 다 있어요. 지금 탑다운이 아니라 조금 종목에 굉장히 좀 집중하자는 건데, 그럼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좋은 주식이란 뭔가요? 네, 일단은 어떻게 좀 발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치 투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대표님 그쪽 계열이라. 단타는 아니잖아요. 뭐 가치도 단타 칠 수 있죠. 가치 단타. 예. 트레이드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뭐냐 대체. 주식을 소유한다는 건 뭘 하는 거냐. 주식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죠. 네. 왜 가지고 계신가요? 돈 벌려고요. 돈 왜 벌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왜 벌 수 있죠? 주식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 두 가지겠죠. 네, 배당 혹은 시세 차익. 그렇죠. 네, 그렇죠. 대체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세 차익은 이것보다 더 비싼 가격,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이 사줄 거다라는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은 뭐 때문에 더 비싸게 사주는 거지? 그래서 시장에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나보다 더 바보인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넘기고 네. 또 더 바보인 사람한테 넘기는 거다라고. 그쵸.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순환 참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내가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고 2,000원에 사서 4,000원에 팔고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런 식의 논리는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른 누군가 사줄 거다라는 걸 배제하고 그 시나리오를 배제하고 이 주식과 나 둘 사이에서의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훌륭하신 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치와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가요? 가격은 내가 주는 거, 가치는 내가 받는 거. 네. 아주 심플하죠. 가격은 주는 거, 가치는 받는 거. 그럼 가격은 내가 얼마 주고 샀냐 이거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예, 명확하게 나오고. 그럼 내가 받는 건 뭔데? 주식은 나한테 뭘 주는데?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주식이 나한테 주는 거 배당 주죠? 근데 배당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나한테 뭘 주는데? 기분을 주나? 기분이 좋나?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악몽을 주나? 그럼 안 되잖아요. 둘 다 주죠. 네, 둘 다 주죠. 오르고 내리니까. 네, 주식은 나한테 뭘 주느냐라는 얘기를 하려면 일단 주식이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고, 주식은 뭐죠? 그냥 법적인 실체가 뭐죠? 야, 이 짧은 시간에 질문이 한 10번쯤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할까요? 제가 자문자답을 할까요? 자, 주식은 뭘까요? 주식은 뭘까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기업의 자기 자본에 대한 소유권
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의결권이 생기잖아요. 의결권이 있고 그다음에 배당 수령권 뭐 이런 게 있고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배당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이런 거 이 멘트 들어본 적 별로 없으시죠?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이게 대체 뭐지?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김 작가 선생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업하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100억. 네. 아니, 뭐, 있다고 치고. 있으실 것 같지만, 네. 있다고 치고. 네. 100억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문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자 얼마 주실 건데. 하면, 아니, 이자 안 드린다고. 그냥 달라고. 네, 그냥 주시고, 사업 열심히 해서. 소금 뿌리겠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알아서 사업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벌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올 한 해 만약에 100억을 맡겨서 그럼 한 10억 벌었다. 그러면 10억을 바로 돌려줄 거냐? 그것도 아니고 10억 아니 내가 계속 사업해야 되니까 그냥 한 1억 정도는 필요 없으니까 1억은 지금 드릴 수 있는데 9억은 사업에 계속 재투자를 해야겠다. 그럼 언제까지 재투자해서 언제까지 사업할 거냐? 아니 그것도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럼 맡기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안 들죠. 안 들죠. 네. 근데 주식을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왜요? 주식을 소유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기업이 주식회사가 어떻게 형성이 되죠? 자기 자본을 모아서 설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영진 어떻게 뽑죠? 주주들 주총에서 투표해서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영진 회사의 대표이사나 혹은 임원들이 선임이 된 거는 주주들이 투표해서 자, 우리 돈을 알아서 잘 굴려서 알아서 돌려주세요.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투표로 뽑아서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직원도 뽑고 뭐 설비도 투자하고 뭐 사무실도 구하고 등등등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 거냐 뭐 연구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익이 났다? 이익이 났다고 해서 바로 안 돌려주잖아요. 네, 그냥 뭐 아니 우리 재투자해야 된다. 돌려드려봤자 10억 벌어서 10억 돌려드려봤자 어디다 쓸 건데요. 은행 넣으면 이자 요즘엔 또 이자가 높죠. 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들여봤자 별로 딱히 할 거 없잖아요. 우리한테 계속 맡겨두는 게 더 나으니까 제가 계속 재투자할게요. 마음에 안 들면 나 자르시던가 이거예요. 그래서 주주들은 마음에 안 들면 경영진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의결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식을 소유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 모르겠다 하고 대뜸 그냥 돈을 맡겨놓고는 그냥 경영진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들 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주들이 힘을 합세해서 그냥 경영진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를 뽀개거나 그러면은 자, 여기서 회사가 돌려주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자,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돌려드리는 게 주식회사가 하는 일이에요. 주주와 주식회사의 관계는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죠. 얼마나 많이 벌 거냐. 그 다음에 이 돈을 정말 주주를 위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돈을 벌긴 버는데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당장 안 돌려주고 유보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유보시키는데 그 유보시키는 그 명분이 정말 좋은 투자안이 있어서 정말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보다는 여기에 재투자를 해서 주주가 직접 굴리는 것보다 여기서 굴리는 게 더 크게 나중에 더 큰 배당을 해줄 수 있다라는 진짜 그 이유로 유보를 해야 그래야 주주 입장에서 가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더 이상 유보해봤자 뭐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배당으로 그냥 한 방에 돌려주고 혹은 더 이상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사업을 청산하고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벌어서 갖다 줄 건데 지금 줄 거냐 나중에 줄 거냐 이 의사결정을 매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이 좀 배당을 많이 하는 건가요? 성장 기업들이 배당을 거의 못 하는 거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배당을 안 하고 재투자를 하는 게 정말 진정으로 주주를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거냐 혹은 대표이사들의 위신을 위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냐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느끼는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네. 주주한테 안 나눠주는데 대신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우상향을 꾸준히 하면 그건 잘 하고 있는 거일 거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내 기회비용, 내가 그냥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부동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이 회사에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기회비용 이상의 자본 이익률을 주느냐, 지금 못 주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 만약에 기업이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계속 뭔가 시장에다 대고 유상증자 해가지고 받아오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돈은 벌고 성장률은 높은데 ROE가 높지 않은 그런 식의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계속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한다면 주주 입장에선 가치가 없는 거죠. 회사가 아무리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주주 입장에서 기업의 가치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니 뭐니 그런 어떤 기법의 얘기를 떠나서 주주와 회사의 관계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자, 지금 주식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주식이 뭐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잘 굴러가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하고 싶으니까 돈 주세요. 안 줄 거잖아요. 누군가 준단 말이에요. 주는 이유는 뭘까?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사업을 잘 할 거냐.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 것 같다. 두 번째는 그 돈을 나를 위해서 벌어줄 것 같다. 그렇게 두 가지. 그렇죠. 네. 그 두 가지가 실제로 잘 작동하면, 그러니까 돈을 맡겼더니 잘 벌어서 잘 돌려줬네? 그럼 내가 또 맡겨야지. 이게 계속 굴러가면은 결국은 다른 자산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보면은, 일단 그 얘기를 좀 중간에 빠뜨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이터로는 명확해요. 채권, 부동산 혹은 금 이런 다른 전통적인 자산들에 비해서 주식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네. 주식은 지금 기준이 되는 시장은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네. 웬만큼 우리가 아는 나라. 한국도 여기 해당된다는 한국 거죠? 포함. 네. 네. 영국이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호주든 어떤 나라건 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 부동산, 금 이런 자산들의 수익률보다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그게 무엇의 결과냐. 결과론적인 얘기인 건 맞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그랬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힌트는 그거라는 거죠. 일단 주식이라는 게 해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 주주와 주식회사의 관계는 그런 관계고, 그럼 주주가 돈을 맡기는 이유는 기업이 그런 돈 벌 역량이 있느냐, 그 다음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돈을 준 거고, 그 믿음을 이 주식회사가 혹은 그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그 믿음에 부합하는 일을 잘 해줬다면은 돌려주는 거고, 그게 잘 굴러가면은 잘 굴러갔다 치고 잘 굴러갔으면은 금 같은 원자재는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잖아요. 필요한 원재료고, 채권도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고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회사가 사업할 때 뭐 공장 짓거나 사무실 임차하거나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주식회사가 자기 자본 이상의 성과를 주주들에게 건네줬다라는 거는 이 비용들을 차감하고도 초과 수익이 낮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인즉슨 이런 원자재나 채권이나 부동산이 잘 굴러가려면은 주식회사가 돈을 벌어야만, 주식회사가 초과 이윤이 나야만 이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당연히 이 주식회사가 잘 굴러갔다면은 이 비용들을 다 제하고도 초과 이윤이 났다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주식, 자기 자본의 귀속이 됐다면은 당연히 금, 채권, 부동산보다는 주식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자산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왜 투자자분들은 좀 주식으로 돈을 잃을까요? 우리 주변에 한국에서만 봐도 부동산으로 돈 잃었다는 사람은 일부 분들 빼고는 잘 없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주식으로는 돈을 벌었다는 분이 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뭘 한 거죠, 개인들은?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서? 주식이 전체 자산군으로 봤을 때는 신기하게 좋아요. 되게 진짜 이상할 정도로 좋은데, 근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뭐 지금이야 좀 안 좋지만 너무 레버리지 많이 끼고 근데 가격 빠지니까 지금은 안 좋은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 실거주용 집 한 채 혹은 거기에 뭐 한 채 정도 더 산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대체로 행복하단 말이에요. 무리해서 부동산을 사지 않았으면. 근데 주식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긴 했지만, 주식이란 자산 전체는. 근데 주식 투자에서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돈을 번 사람도 오늘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식이란 자산, 그러니까 주식 회사와 주주의 관계는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혹시 누가 해 주던가요?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한테 주식은 뭐죠? 그냥 MTS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면 살 수 있는 거. 다시 팔고. 네. 그 다음에 매번 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돈 벌 수 있지 않나? 그런 자산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도박용 자산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거래 비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네, 거래 수수료, 뭐 세금, 뭐 이게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거래 비용인데 이거 더하기 슬리피지라는 비용, 뭐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슬리피지라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나요.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물론 샀다 팔았다를 뭐 1년에 여러 번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부동산을 사진 않잖아요. 그러지 않죠.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이것도 좀 약간은 서로 뭐 순환 참조이긴 한데 부동산 한번 샀다 팔았다 하려면은 비용이 엄청, 너무 많이 나오죠. 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취득세, 부동산 피, 그러니까요. 네. 세금.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엄청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주식을 매매할 때 그 슬리피지라는 비용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금 수수료도 막상 거래 한번 할 때 뭐 0. 몇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부동산은 보통 갈 때 한 방향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올랐다가 내일 빠졌다가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게 또 사람이 혼란스러울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진득하게 붙잡고 있을 수도 있는데 주식은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나를 매매에 나서게 만드는 그 충동을 매분 매초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충동 때문에 매매에 나서면은 다 녹아내리는 거죠, 자산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식시장은 진득하게 앉아있으면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아마도 평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만큼 많이 사고 파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지수가 2,400, 300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 전에도 요 지수였단 말이죠. 그럼 그때 예를 들면 지수를 샀건 했던 분들은 사실 뭐 몇 년 동안 수익이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기비용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인 것도 볼 수 있고. 제 질문과 답변이 좀 다른 걸까요? 아니요. 원래 그래요. 네. 근데 그 대한민국 주식도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피를 보더라도 그것보다 더 그러니까 5년, 한 5년 정도 박스권 혹은 보자 2000을 찍었던 게 언제냐? 2007년? 뭐 이때죠. 와, 대단하다. 15년 박스권?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20년 언더에서 손해보는 케이스는 존재해요. 발생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 돈을 버는 에셋이다라는 게 한 30년 이상으로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20년 동안 마이너스였던 구간이 나와요. 대공황 때 그랬고 그 이후에도 또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돈을 번다. 전체 자산군이 장기적으로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이 장기가 생각보다는 되게 길죠. 네, 길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부터 한 20년 이상은 살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주식 투자,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채권, 금 다 마찬가지인데 재테크를 하냐 마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산 배분, 그러니까 돈은 벌었으면은 그 돈은 어떤 형태로건 쌓아두게 마련이잖아요. 그걸 내가 뭐 10년 후라고 해서 안 하지 않을 거고 20년 후라고 해서 안 하지 않을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자산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언제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내 생존 기간이 앞으로 20년 이상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주식을 굳이 왜 빼야 하느냐.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서 주식을 빼려고 할 때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주식은 좋은 자산이니까 주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왜 자산 배분에서 주식을 빼야 합니까? 이 질문에 누가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면 명확해지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20년 이상 높은 확률로 살아 있을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부동산도 장기간 뭐 돈을 못 번 케이스. 부동산이 좋아요. 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없으면은 좀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내 실거주형 집 한 채. 네, 그래서 실거주 집 한 채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웬만하면 별로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진 않거든요. 내가 진짜 영끌해서 막, 뭐, 내가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할 상태에서 뭘 막 여러 채를 샀다. 뭐 이러면 당연히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는 무슨 자산을 사건 문제예요. 그나마 부동산이어서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뭐 어쨌거나. 그래서 또 말씀 주신 대로 뭐 15년 동안 박스권 뭐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길게 생각하면 예, 통계적으로는 그래요. 예, 원래 20년 이상 해야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그 한국 주식 시장이 좀 안 좋긴 해요. 그건 맞아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책에 데이터가 잘 나오기는 한데 한 30년 이상으로 계속 이렇게 끊어서 봤을 때 그때 미국 시장은 연 10% 정도의 수렴을 해버려요. 근데 한국은 한 연 6% 정도의 수렴을 하거든요. 전체 시장 대 시장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퀄리티 떨어지는 거는 또 그 이유도 나름 명확해요. ROE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 주주와 주식회사의 관계가 뭐냐. 여기서 미국은 그런 자본 비용 이상의 자본 이익률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뽀개버리잖아요. 회사를 없애버리는데 한국은 회사 없애면 큰일이잖아요. 거기 일단은 고용이 문제가 되고 예, 사실 뭐 대주주를 위해 주느라 회사를 청산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데 근데 임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건 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걸 빌미로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회사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그 회사의 효율성이 얼마가 되던 간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약간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한 재벌 3세 이렇게 되면 또 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아무튼 전통적으로 그래서 어떤 자본의 이익률, 자본의 효율성, 주주 가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내 회사를 굳이 왜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청산해? 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ROE는 장기적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고,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이 주식 회사가 돌려주는 장기 수익률도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보통 방송에서 뭐 VT 전 세계 주식시장 사라, 혹은 뭐 VTI 미국 시장, 뭐 S&P 500 사는 뭐 SPY 뭐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피 200 인덱스 사세요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이게 좀 그래요. 이제 SPY 얘기 나와서 이제 그 한창 이제 통합개미 운동을 일어나고 미국 나스닥, SPY, QQQ 올라갈 때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이거 SPY, QQQ는 꾸준히 모아도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어쨌든 증시가 우상했기 때문인데 그럼 대표님은 앞으로도 미국의 그런 증시는 우상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답변에서 약간은. 예, 기본적으로 각자의 판단이 돼야 될 건데 일단 이것도 아까 질문드린 거랑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일단은 ROE 레벨이 전 세계 1등은 아닌데 전 세계에서 언제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가장 ROE 높은 국가는 매년 좀 바뀌긴 해요. 어쨌거나 그냥 길게 놓고 봤을 때 매년 최상위권에 있는 국가긴 하거든요. 자본의 효율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 그리고 그게 국가의 의식 자체가 자본의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러면은 그게 깨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공산화됐다. 그런 일은 없죠. 뭐 우리는 자본의 이익을 너무 그동안 중요시했다. 그래서 뭐 진짜 그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ROE가 현재 뭐 한 17%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10% 혹은 그 이하로 수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PBR도 엄청 높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프리미엄이 꺾여버리면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꺾일 수 있는데 이게 좀 추세적으로 꺾여가는 그런 장기적인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은 요즘 반토막은 기본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치, 경제 이런 펀더멘탈 쪽은 또 각자의 생각이 다 있으실 거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대표님 말씀 들으면 어쨌든 주식은 다른 이제 뭐 채권, 부동산, 금 대비해서 이제 수익률이 좋고 샀다 팔았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어쨌든 좋은 주식도 결국 내가 언제 샀느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왜요? 이 책에 내가 비쌀 때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비싼지 싼지를 내가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전제로 돼야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더 초과 수익이 나죠. 그리고 주식이 장기적으로 더 수익률이 좋다라는 건 굳이 제 주장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가 다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저는 그냥 데이터를 말씀드릴 뿐이고, 왜 이렇게 좋았냐에 대해서 이제 제 해석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요. 사실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 위험자산. 올해만 보더라도 너무 주식은 위험했잖아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고 1년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나고 5년으로 보더라도 10년으로 보더라도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15년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건데, 근데 이 기간을 20년 혹은 30년으로 늘렸을 때
그렇게 늘려갈 때 데이터 보여드리면 좋은데 S&P 1년 보면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우리가 아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5년씩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손해를 보는 구간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손해의 폭도 이게 1년에 한 20% 나다가 40% 날 때도 있고 마이너스. 근데 이게 연환산이긴 하지만 연환산 마이너스 5% 아니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근데 수익률은 한 15% 10% 여기로 약간 여기서 엄청 들쭉날쭉한데 약간 스무딩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높아지네요. 네. 자, 그러면 이게 5년씩으로 했을 때인데 30년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이미지 지금 뜨고 있을 텐데 요거 왜 한국 지수로는 안 했어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네, 있나요?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한국도 과연 저럴지. 한국, 자, 1년, 네. 5년, 네. 20년, 네. 30년. 한국도 좋아지긴 하네요. 네, 손실나는 구간이 사라지다가 20년에서 쭉 사라져버리고 수익률도 좀 미국보다는 그 절대값이 안 좋긴 해요. 6% 정도로 수렴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안정화가 돼요. 여기서는 1년씩으로 했을 땐 들쭉날쭉한데 기간을 늘리면은 이렇게 스무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그래도 쌀 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여기 1958년 이게 1929년에 샀단 얘기잖아요. 대공황 직전에. 대공황 직전에 사도 이렇게 연 8%가 되고 70년 스태그플레이션 시작하기 직전에 1969년 고점에 샀어도 이 정도 연 10%가 나오는 거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여기 2010 이거는 보자 1980년에 산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IMF 직전이면 1997년, 그럼 20년을 했다. 2017년 이게 IMF 직전에 샀을 때 그래도 연 8%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지수를 샀을 때의 경우 아닌가요? 네, 지수를 샀을 때. 네. 네. 종목을 사면 종목은 잘 사야죠. 종목 여기에는 사실 네. 상장 폐지된 것들이 다 빠졌잖아. 그치? 아니요. 상장 폐지된 거 다 포함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수를 산다라는 거는 네. 상장 폐지된 거 다 포함하더라도 지수를 사는 거는 이렇게 유익한 거고, 근데 내가 개별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대표님 말씀은 네. 개인은 웬만하면 전문 지식이 없는 이상은 네. 개별 종목 사지 말고 지수를 사라는 뜻인 건가요? 그쵸. 그건 제가 어느 방송에서 항상, 자, 이게 책이 2권짜리인데, 네네. 보면은 이게 지수 사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근데 우리 지수 안 사고 싶잖아요. 연 6%로 만족 못 하잖아요. 미국 사면 연 10인데 연 만족 못 하잖아요. 그리고 개별 주식 사고 싶잖아요. 평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을 사게 네. 되고 또 더 만족하지 네. 못하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네.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네. 평균보다 못하게 된다.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평균보다 그나마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이제 이만큼인데, 네. 근데 이만큼도 그 수많은 여러 기법들이 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의미 없는 얘기 다 빼고, 네. 다 빼고도 이만큼 남는 거예요. 자, 그럼 전작 주식 하는 마음이랑 네. 이 책이랑은 좀 뭐가 다른 거죠? 전작에서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작에서는 뭘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의미 없고 이런 것도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뭘 좀 아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거는 좀 쓸데없는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뭔가 지금까지 많은 걸 해오신 분들인 것 같고요. 진짜 아예 뭐 모르겠고 나 이제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데 뭘 막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 알겠다. 그래서 내가 뭘 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래는 주식하는 마음의 그 말미에 이런 책을 보고 또 이런 분들로부터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쭉 어떤 학습 목록 이런 걸 쭉 적어놨었어요. 네. 근데 알겠고 알겠는데 이런 책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이 책에서 이제 사실 주식 투자 이제 대가분들의 투자법을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해설하는 느낌으로 좀 적은 부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에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언급하셨던데 혹시 뭐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의 업적 그리고 더 중요한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아, 네. 우리가 좀 줄여서 알고 있는 부분. 사실 벤자민 그레이엄 하면은 가치 투자의 창시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가치 투자가 뭐냐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레이엄은 현대 투자 기법의 창시자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헤지펀드들이 하는 롱숏 전략. 그 다음에 혹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하는 기업에다가 막 열심히
편지 쓰고 네. 해서 이거 좀 이렇게 하시라. 그래야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런 행동주의 뭐 그런 거 다 했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저가 주식 사고 뭐 이런 것도 했고 그리고 또 요즘에 퀀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퀀트 정량적인 기법으로 투자를 한 거. 뭐 이것도 그레이엄이 거의 창시자격이라고 볼 수 있고 컴퓨터가 없던 시절부터 그걸 했으니까 어찌 보면은 현대의 모든 투자자는 그레이엄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기업을 분석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그레이엄이 창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사다 팔았다 하면 되잖아요. 그때도 100년 전에 주식도 그냥 늘 가격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 소문 듣고 아니면 열심히 사람들 막 작전 치고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저들을 몰아내자 이러면서 막 하고 그게 1800년대 미국 주식시장에서 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막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서로 편먹고 막 합작해서 싸우고 하다가 틀어지면 서로 막 암살하고 진짜 말 그대로 총질을 해댔거든요. 그러던 때에 야, 그 주식이라는 게 그 뒤에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을 좀 분석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건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CFA라는 자격증 아시나요? 네, CFA 자격증을 그레이엄이 만들었어요. CFA 1, 2, 3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네. 안 놀라시네. 아무튼 그런 약간 그 모든 금융쟁이가 한 번쯤은 따려고 시도를 해보는 그쵸. 그 자격증 제도를 만든 게 벤자민 그레이엄이거든요. 물론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어떤 협회가 있었어요. 그 협회의 창단 멤버였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여러 가지 그 기업 분석법들 을 다 이분이 만든 거고,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는 뭐 투자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가치 투자라는 어떤 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레이엄이 만들었다. 요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기법 이거를 다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훌륭한 분의 투자법을 우리는 가치 투자 혹은 뭐 가치주 투자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PER, PBR 싼 거, 혹은 순유동자산 대비 싼 거, 아니면 유형자산 대비 싼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레이엄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건 맞아요. 한 건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원칙, 사고방식, 사고체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근데 본인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그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은 이런 종류구나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세상의 다른 시기에 다른 환경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실제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형태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이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포트폴리오를 까보면은 뭐 PER 낮고 PBR 낮고 순유동자산 많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벤자민 그레이엄의 원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실제 원칙의 부산물이다라는 거죠. 그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좀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고 체계. 무슨 생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느냐. 그래서 그 사고 체계의 핵심은 워런 버핏이 딱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주식은 사업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적절한 관점을 갖추어야 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이 있어야 한다. 해서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쭉 말씀드렸던 주식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뭔데, 주식과 나와의 관계, 주식회사와 주주와의 관계, 이게 주식을 사업의 일부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적절한 관점, 요거는 그 미스터 마켓이라는 개념이에요. 설명을 하는 게 낫겠죠. 물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시장이라는 걸 바라볼 때 저 시장 너머에 어떤 세력이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정보가 많고 돈이 많은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내 주머니를 털어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제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개념으로 좀 일종의 의인화를 한 건데, 그러니까 옆집 사는 아저씨가 매일매일 우리 집에 와서 문을 탕탕탕 두드린다. 그래서 와서 이 주식을 2만 원 줄 테니까 이 주식을 나한테 제발 팔아라. 나 이 주식 너무 사고 싶다. 라고 어떤 날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은 막 울면서 막 와서 또 탕탕탕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한 5,000원이라도 좋으니까 내 주식을 좀 사가지 않겠냐. 이렇게 또 제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 사는 조울증 걸린 아저씨인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엄청 비싼 가격을
부르면서도 제발 좀 주식 좀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날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엄청 헐값에 제발 이 주식 가져가 달라고 애원하고 이런 아저씨라는 거예요. 좀 측은하죠. 근데 이 아저씨는 또 장점이 있어요. 이 아저씨의 장점은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 가세요 가세요 라고 해도 다음 날이면은 또 막 웃으면서 찾아오거나 울면서 찾아오거나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 아저씨가 내일 오늘보다 기분이 더 좋을까 안 좋을까, 요거를 예측해서 이 아저씨와 거래를 계속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르겠고 그냥 나는 내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내 사업체를 계속 사라 팔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기준이 되는 가격, 이 가격이면은 팔겠다, 이 가격이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업의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물론 하나에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닐 거예요. 내가 뭐 어떤 빵집을 하고 있다, 내가 떡볶이집을 하고 있다, 뭐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매각을 해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팔지라는 어떤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사업이든 간에 내가 뭔가 자영업 하고 있는데 뭐 1조 원에 팔아라라고 하면 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어떤 사업을 뭐 100원에 인수해라라고 하면은 안 팔겠죠, 아무도. 근데 그 어떤 좀 옆집 떡볶이집이 있는데 이거를 뭐 100억에 사라고 하면은, 나한테 사라고 하면은 안 살 건데 100원에 사라고 하면은 사겠죠. 또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어떤 사업인 건 간에 내가 그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혹은 내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나는 팔겠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사겠다, 이런 어떤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범위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냥 옆집 아저씨가 탕탕탕 문을 두드리면서 제시하는 가격이 그 레인지를 벗어났다, 위쪽으로든 아래쪽이든 그렇게 벗어났을 때 그럼 그때만 거래에 응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미스터 마켓이라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쨌거나 진짜 내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진짜 내 사업은 아니고 내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사업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내가 잘 파악할 수 있고 이 정도 가격이면 대단히 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에 몰빵 치면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영진이 언제 내 뒤통수를 때리고 그럴지 모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돈 주세요 하고 하는 거에 그냥 맡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주와 주식회사의 관계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싸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에 몰빵 치면 안 되고, 일단 가능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개를 나눠서 사야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 그게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레이엄 투자법의, 그레이엄 사고체계의 핵심이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그레이엄이 왜 PER, PBR 낮고 순유동자산 높고 유형자산 많고 왜 이런 거에 집중을 했느냐. 그레이엄이 주식 투자하던 시절은 대공황이었잖아요. 그레이엄이 그 이전부터도 투자를 했어요. 1926년 이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그러다가 대공황 때 이제 아주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이제 회사들이 다 그냥 망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일단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대공황을 극복하고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유형자산 풍부한 회사도 사업이 잘 돼서 반등을 할 수 있고, 유형자산 없는 회사도 사업이 잘 돼서 반등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서 좀 안전판이 형성된 채로 잘 될 수 있는 회사와 안전판 없는 채로 잘 될 수 있는 회사 중에서는 이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포트폴리오의 지표를 구분을 해보면은 PER, PBR 낮고 순유동자산 대비 시가총액 낮고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현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런 주식들로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현대의 관점에서 뭐 현대 한국에서 혹은 현대 미국에서 요런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볼까? 얼마나 추가 수익이 나는 게 볼까? 뭐 이런 게 뭐 의미가 없진 않을 거예요. 의미가 없진 않은데, 이게 좋은 성과가 났다 한들 혹은 좋은 성과가 안 났다 한들 그게 그레이엄의 투자법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얘기하기에는 둘 다 부족하다라는 시대가 거죠. 다르다는 거죠. 네,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레이엄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세 가지, 요거를 핵심적으로 배워야 한다라는 거고, 거기에 뭐 PER, PBR 이런 거는 좀 부가적으로 한 거죠. 실제로 그레이엄도 그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여러 판 올림이 되잖아요. 2판, 3판, 4판 나올 때마다 그 기준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본인도 계속 얼마 정도의 PER이면 적당하지, 얼마 정도의 순유동자산 대비 비율이면 적당하지, 이걸 그때그때 계속 바꿨다는 얘기죠. 사업 일부와 시장에 대한 관점과 유형 관리. 네. 궁금한 게, 아니 벤자민 그레이엄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미국의 어떤 주식을 사실까요? 뭐 저는 애플 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엑스모빌가 그런 정유주 같은 거 샀겠죠. 뭐 네. 쉐브론 같은 거. 왜요? 돈 잘 버니까 안 망할 거고 입지 탄탄하고. 근데 그것보다는 제 추측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되게 스몰캡을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를 크게 늘리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사이즈를 크게 늘리지 않았으니까 당대에도. 그러니까 버핏도 사이즈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다면은 훨씬 더 수익률이 잘 났을 좋았을 거예요. 것이다. 네, 근데 그게 훨씬 더 작은 주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거고. 그러면은 뭐 그레이엄도 만약에 사이즈를 늘리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현재에도 했다면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보다는 좀 훨씬 더 작은 주식들을 많이 했을 거고, 근데 그 주식 중에서 정말 PR, PBR 낮은 거?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많이 하신 분이 월터 슐로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엄청 좋은 성과를 냈어요. 수익률 엄청 좋았어요. 근데 뭐 월터 슐로스처럼 했을까? 뭐 그럴 가능성이 꽤 높긴 한데 마지막에 또 가이코라는 주식도 샀고 하니까 뭐 알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개인 투자자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법에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정도만 찝는다면 뭘까요? 기업 분석을 한다. 기업을 분석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레이엄의 투자법을 적용한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게 뭔가라는 걸 물어보는 게 좀 더 유의미한 것 같아요. 좋아요. 기업 분석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적정 가격, 내재 가치, 하나의 값, 이 주식은 원래 얼마짜리야. 뭐 10,000원짜리여야 하는데 5,000원이네? 싸다, 사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 그레이엄의 접근법을 잘못 적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현명한 투자자 이전에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기업의 가치는 범위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늘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치는 범위로 추정을 해야 한다. 네. 근데 그 얘기가 현명한 투자자에서는 그렇게 명시적으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재 가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어떤 기업을 잘 분석하다 보면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숨겨진 어떤 진귀한 어떤 진리값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벤 그레이엄의 원래 메시지와는 좀 왜곡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아 이건 진짜 싼데,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아 진짜 비싼데, 요렇게 범위로 추정을 하는 게 그레이엄의 사고 체계를 내가 좀 잘 받아들여서 적용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금 전에 이제 범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이 어떤 종목을 살 때 그 기업의 가격의 가치 그 범위는 좀 어떻게 좀 증권 분석 4판인가에 이게 나왔다가 그 이후에 벤자민 그레이엄 사망한 이후에 이게 삭제됐다고 하네요. 현명한 투자자에는 아직 이 공식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냥 뭐 그레이엄의 설명은 그냥 자기가 열심히 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공식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적은 변수로 비슷한 결과값이 나오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기대 성장률이라는 게 뭐 향후 5년, 7년 정도의 순이익 성장률인데 이거랑 뭐 지금 S&P 500 기대 성장률 이거 집어넣어서 보면은 신기하게 잘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어느 정도 이상하더라고요. 타당하다? 네, 지금도 꽤 뭔가 의미가 있다. 알겠습니다. 요거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적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던 거는 절대적인 답은 아니다. 네, 하나의 예시다. 이것보다 싸네 이러고 사고 이것보다 비싸네 하고 팔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얘기를 꺼낸 거는 그 벤 그레이엄이 그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이 넘어가면 사실 워낙 뭐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의 이제 말과 행동 이제 주시하고 계신 또 살아 계시기도 하니까 아직까지도.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그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좀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또 어떻게 되나요? 버핏의 투자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 굉장히 오만한 발언 아니십니까? 자, 일단 그 버핏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고 있죠? 가치 투자. 가치 그다음에 투자, 네. 버크셔에서의 회장님.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콜라 좋아하시고 좋습니다. 네. 코카콜라. 네. 그다음에 애플도 이제 좋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재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와 버핏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나 약간 비슷한 것 같은. 버핏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일단 워런 버핏 투자법
막 그런 얘기 되게 언론에 하루가 뭐다하고 나오고 그리고 버핏이 뭐 샀다 그러면 뭐 버핏이 버크셔가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바닥 찍은 겁니까? 막 뭐 이런 얘기 또 올 초에 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버크셔 포트폴리오에 뭐가 편입이 됐다 그러면 또 막 우르르 따라 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핏에 대해서 대체 뭘 아는 걸까? 별로 모르거든요. 일단 버핏 투자법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요. 버핏은 기관 투자자 포함 쓸 수 없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다음에 높은 ROIC, 뭐 낮은 재투자율로 ROIC 높은 회사. 재투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산업,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게 버핏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100% 소유해서 자회사로 만들어버리면은 이 회사에서 보내주는 배당은 비과세로 받아요. 그럼 그걸로 자기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주주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기관 투자자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버핏은 현금 흐름 좋아하니까 뭐 재투자율 낮은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도 버핏의 생각대로 이걸 샀어.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좀 한 단계 고민해 볼 여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버핏은 되게 똑똑해서 일단 천재예요. 천재겠죠. 네, 천재예요.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또 집안도 되게 좋아요. 네. 4선 의원이시고 아버지가 전처긴 하지만 그 아내님 쪽도 또 되게 좋아요. 그런 바닥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또 증권사도 일을 하셨었고 증권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버핏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한 6살 땐가 7살 그때쯤부터 자기 사업을 했어요. 11살 때 주식을 샀고 태생부터 좀 되게 다르고 경험의 폭도 다르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다르고 인맥도 다르고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달랐고 현재도 남들은 전혀 쓸 수 없는 기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아까 그 배당 올라오는 거 얘기했는데 그거랑 또 보험사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플로트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보험료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보험금을 주잖아요. 아니다. 보험금을 주는데 그러면 보험료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보통의 보험사는 이거를 좀 되게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하는데 버핏이 보기에는 이거 어차피 장기적으로 묶여있을 돈인데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자기는 아주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주식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레버리지인데 그렇죠. 무이자 레버리지잖아요. 버핏은 기본적으로 무이자 레버리지를 써서 그렇게 길게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단 버핏의 투자법이 뭐가 됐건 간에 우리는 좀 이거 따라한다고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또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 완전 자회사를 인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시장에 있는 상장사를 일부만 살 때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투자자들이 뭔가 희망이 있는 게 일단 버핏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애초에 버핏은 본인의 투자법을 벤 그레이엄으로부터 배웠고 근데 벤 그레이엄으로부터 투자법을 배웠다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이 대체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은 이제 그레이엄으로부터 배운 거를 본인의 환경에서 잘 소화를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건데 그럼 결국은 그 핵심을 우리 다른 투자자들도 자기의 관점에서 잘 소화를 시키면은 또 어느 정도의 성공은 거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뭘 했는가도 우리가 충분히 배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레이엄으로부터 아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거의 닮아 있어요. 거의 닮아 있는데 유의미하게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업을 일종의 유기체로 바라봤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매우 중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능력 범위라는 걸 또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 네, 요 세 개가 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되는데 버핏이 투자를 막 열심히 하다가 잘 했어요. 잘 하다가 어느 시점에 좀 투자법이 좀 바뀌어요.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버핏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찰리 먼거로부터 배웠다. 네, 찰리 먼거를 60년대 초반 그때쯤 만났을 거예요. 그전에는 원래 뭐 담배꽁초식 투자법이라고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나오던데. 네, 요것도 또 재밌는데 담배꽁초 투자는 약간은 버핏이 그레이엄의 투자법을 약간 폄하하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레이엄의 투자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다양해요. 엄청 다양하고 공격적인 것도 많았고 한데, 근데 버핏은 약간 이게 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 중에서 일부만 배웠다라는 썰이 있고, 그래서 담배꽁초 투자법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버핏이 그렇게 담배꽁초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배우기는 다 배웠는데 약간 버핏도 좀 그레이엄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은근히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버핏은 그레이엄의 투자법에 대해서 담배꽁초 투자법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팩트고, 거기서 좀 바뀌었는데 그게 찰리 먼거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었는데, 찰리 먼거는 버핏을 만났던 시기에 필립 피셔의 광팬이었어요. 그리고 필립 피셔 책을 버핏도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필립 피셔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버핏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는 필립 피셔가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버핏이 먼거를 처음 만난 게 1959년이고요. 그리고 그 필립 피셔의 책이 나온 게 1957년.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 책이 나온 게 57년이고, 버핏이 피셔를 직접 만난 게 1962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시기적으로 그런 60년대 초반 이후의 어떤 기존의 투자법과는 좀 다른 어떤 사건, 실제 투자로부터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보면 될 건데, 그때 샐러드 오일 스캔들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관련된 사건인데, 그 지금 우리 신용카드 아시죠? 아멕스. 그 아멕스 회사인데, 그 아멕스에 버핏이 크게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멕스가 1963년에 샐러드 오일 스캔들이라는 사건을 겪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회사 중에 창고 보관업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들이 큰 물건들이 있을 때 이걸 이 창고에 보관 좀 할게요. 그러면은 그냥 그 창고 회사에서는 보관증 떼주고 그냥 맡아두고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사기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창고에 샐러드 오일이 되게 비싸대요. 그 샐러드 오일을 막 여러 탱크를 맡겨놓고 보관증을 받아서 그 보관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은행에서.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서 은행에서 그러면은 이 샐러드 오일을 담보로 잡았으니까 샐러드 오일 이제 담보 회수하겠습니다 하러 왔어요. 와서 탱크를 열어봤더니 이게 그냥 바닷물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황당하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보관증을 받았으니까 샐러드 오일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고 대출을 내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네 탓이니까 니네가 갚아라. 이 샐러드 오일만큼의 뭔가를 너네가 제공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고 보관업자 입장에서도 사실 사기 당한 거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실사를 하긴 할 거잖아요. 그냥 뭐 탱크 갖다 놨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보관증을 내주진 않았을 거고, 가서 이제 실제로 샐러드 오일 있나 봤을 건데, 샐러드 오일이 바닷물보다 가벼우니까 그 위쪽에 둥둥 띄워놓고 이제 이쪽 탱크 갔을 때는 여기서 조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쪽 탱크로 갈 때는 이 안에 파이프로 막 옮겨가지고 이쪽 탱크 가서는 또 여기 걸 여기로 조금 옮겨서 보여주고 뭐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명백히 속인 거고, 그러니까 이 회사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다퉈볼 소지가 큰데, 여기서 이 회사가 그냥 배상금을 6천만 달러, 한 700억 원 정도죠. 그만큼은 그냥 줘버려요, 은행에. 배상금 미안하다 하고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멕스 주주들이. 아니 우리도 당한 건데, 우리도 피해자인데 그냥 그렇게 줘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그때 그 아멕스의 자기 자본이 7,870만 달러.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거의 한 70%? 76%? 그만큼을 그냥 줘버린 거니까 난리 나겠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제 아멕스에 소송을 건다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거기서 버핏이 투자를 하죠. 근데 이게 그레이엄의 입장이라면은, 아니 회사가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잖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걸 그냥 돈 갚아줘 버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데, 거기다가 그때 주당 순이익이 2.52달러인데 주당 35달러, 원래 70달러 하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주당 35달러인데 2.52달러면은 PR이 14배인데
그레이엄 입장에서는 PER 14배 여전히 비싼 거예요. 여전히 비싸고 앞으로 사업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장부는 날아가 버렸고 그러니까 그레이엄 입장에서는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버핏은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왜 샀을까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추측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샀을 것 같으세요? 이상하잖아요. 네. 아까 힌트는 다 드렸어요. 1, 2, 3번. 회사의 본연적인 가치는 무너진 게 아니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PER 14배. 14배는 좀 빡세지 않나요? 네. 일단 버핏이 처음으로 확인을 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가치가 무너진 거 아니냐 확인했어요. 그때 여행자 수표랑 신용카드 요게 주요 비즈니스인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스캔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여행자 수표 줬을 때 가게에서 안 받아주고 신용카드 썼는데 가게에서 매입 안 해버리고 이러면은 본업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멕스 쓰는 가맹점들을 쭉 가봤더니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더래요. 고객들도 그냥 잘 쓰고 있고 신경을 안 쓰더래요. 그래서 본업 가치는 훌륭하다라고 파악을 했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더 좋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좀 추측인데 그 소송이 걸려 있고 하니까 뭐 재판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 재판에 버핏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요.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얘기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에 기존의 이 업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정도의 높은 기준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내부의 관리 기준을 훨씬 더 체계화하고 훨씬 더 보수적으로 갖추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향후에 이런 식의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그 이전보다 더 낮아진 거죠. 위험 관리인가요? 위험 관리, 예, 위험 관리 체계를 훨씬 더 강력하게 갖췄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낮아졌고 사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잖아요. 사건들이 터질 수 있는데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더 낮아진 거죠. 이 사건을 겪기 전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회사가 뭘 했느냐에 대해서 오히려 더 프리미엄을 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를 뭐 이 책에는 뭐 여러 가지 공식으로 뭐 현금 흐름 쫙 풀어서 공식으로 좀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뭐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기업이라는 거를 아까 첫 번째 그 버핏의 레슨 중에 제가 첫 번째로 기업을 유기체로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엄의 관점에서는 기업이 있고 기업을 사기 위해서 내가 제시해야 될 가격이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숨겨진 뭔가가 있어요. 그 가치라는 게. 그러면은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이 가치 대비해서 더 싸게 지불해서 이거를 으악 하고 싸워서 뜯어내면은 투자 성공 이건데 버핏의 관점에서는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뭐 이런 밸류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이제 뜯어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1960년대 정도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비싸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뜯어내는 것보다는 그냥 회사는 앞으로 계속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까 그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주식회사와 주주와의 관계가 뭐냐. 그냥 돈 맡겨놓고 회사가 계속 돈 벌어서 나한테 알아서 돌려주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관계에서 그때그때 계속 새로운 기업을 찾아다니고 이것도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회사를 찾아서 길게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럼 여기에서 이 사건을 겪고 사건에 대응하는 회사의 태도를 보아하니 되게 믿을 만한 회사다. 향후의 현금 흐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유기체라는 관점으로 기업이 계속 외부의 환경에 반응해서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는 대상으로 바라본다면은 이런 결정이 가능한 거죠.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기업 유기체. 두 번째 경제적 혜자는요?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이 있잖아요. 투자자가 맡기는 기대 수익률, 기회비용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이상을 돌려줘야 투자자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자기자본 비용 이상의 수익을 못 거두면서 계속 유상증자 계속 해대면서 혹은 재투자 계속 엄청 해대면서 성장을 한다. 이거는 주주 입장에서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코스트 오브 에쿼티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이상의 수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을 장기간 내줄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힘 뭐 그런 걸 경제적 혜자라고 부르고요.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 이어지는 거예요. 기업이랑 계속 오래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 그러려면은 이 기업이 그런 ROE를 높이려는
그런 빅 경영을 계속 하는가? 혹은 버핏의 입장에서는 ROIC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근데 버핏이 아닌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저는 ROIC를 구분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건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무튼 높은 ROE를 장기간 낼 수 있는 힘, 그게 경제적 해자이고 그게 앞서 이제 말씀드린 주식회사와 주주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결국은 그렇게 해야 내가 벌돈이 더 많아지니까 자명하는 거죠. 그 그레이엄은 ROE를 별로 중시하진 않았어요. 지금 현재 쌓여있는 어떤 밸류가 있고 이거를 한번 이제 뽑아내고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니까 장기간 낼 수 있는 ROE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능력 범위.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경영진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우리가 훌륭한 경영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뭐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맞아. 근데 오히려 벤자민 그레이엄은 경영진을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영진이 훌륭하면은 그런 그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가 별로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진이 훌륭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 없다. 그래서 오히려 경영진이 안 훌륭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경영진은 오히려 그레이엄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소였던 거죠. 네, 버핏은 훌륭한 경영진을 중시했고 훌륭한 경영진을 중시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유기체라는 관점, 그 다음에 경제적 해자가 중요하다. 요거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은 경영진이잖아요. 자, 근데 경영진이 훌륭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잘 알아야 그래야 이 경영진이 내린 여러 가지 뭐 신제품 출시나 아니면 뭐 M&A를 했다 혹은 뭐 어떤 사업을 매각을 했다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내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뭐 축구 선수가 뭐 메시가 얼마나 잘하는지 뭐 골프 선수로서 뭐 아놀드 파마가 얼마나 잘하는지 타이거 우즈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걸 알려면은 내가 골프를 좀 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축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남들보다 좀 더 명확하게 진짜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 범위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업 유기체와 이제 경제적 해자, 능력 범위 이 세 가지. 네. 자, 그다음 인물. 자, 피터 린치입니다.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투자자라고 이제 밝히셨던데, 좀 피터 린치의 어떤 점이 좋으신지랑 그레이엄, 이제 버핏과 피터 린치 투자법은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레이엄이랑 버핏은 좀 좋아는 하지만 제가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게 좀 있고, 피터 린치는 일단 첫 번째 책을 3권이나 썼어요. 그것도 개인 투자자를 위한 책. 현명한 투자자는 여전히 좀 어려운 감이 있고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문체 자체가 좀 그렇죠. 만연체예요. 네. 피터 린치 책은 좀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쉬워요. 네, 쉬워요. 재밌어요, 그리고. 네, 친절하게 잘 썼어요. 네. 버핏은 쓴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친절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린치는 나한테 친절하게 뭘 해줬어. 다정한 남자. 네, 다정한 남자. 예. 친절한 이웃집 사촌. 예. 이웃집 아저씨. 예. 좋고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투자법. 또 이 사람도 그냥 직장인 펀드 매니저였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버핏이 한 것처럼 막 뭔가 회사를 통으로 인수를 하고 거기서 현금 뽑아내고 뭐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한 기법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법과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피터 린치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죠. 자, 그럼 피터 린치가 한 기법들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세요. 사례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피터 린치는 너무 쉽게 써서 기법들도 되게 쉽게 얘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터 린치의 기법을 우리가 좀 잘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뭐 생활 속에서 찾는 햄버거 종목, 뭐 줄 섰을 때. 그거 책에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찾아라. 이거 피터 린치가 자기가 그게 그 얘기 아닌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스타벅스 갔는데 스타벅스 커피 맛있네 이러고 스타벅스 주식 사고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정확한 의미 뭐예요? 생활 속에서 발견하라가 맞긴 맞는데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기업 분석을 할 줄 알고 가치 평가도 할 줄 알고 시장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 좀 볼 줄 알고 뭐 포트폴리오 관리도 할 줄 알고 분산 투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걸 알고 근데 이걸 아는 거랑 그래서 뭐 사면 돼요?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사면 돼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당신 주변에서 당신이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에 커피 마시러 갔는데 스벅 커피가 맛있었다 라고 하면 MTS 열어서 스벅을 사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이 넣어라. 네, 넣어두고
그 스타벅스의 뭐 재무제표도 보고 사업 보고서도 읽어보고 리포트도 좀 읽어보고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잘 하는지 내가 잘 플레이할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판단들을 하고 결정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일 뿐인 거예요. 시작점. 네, 주변에서 발견해라라는 거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한 게 아까 능력 범위 얘기했잖아요. 네. 능력 범위가 중요한 게 결국은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들이 아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앞선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당연히 평균이잖아요. 네. 내가 평균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평균만큼의 성과가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뭔가를 내겠다라고 개별 주식 사는 거잖아요. 네. 평균만큼의 뭔가를 원하면은 그냥 인덱스 사면 되는데 개별 주식을 본다라는 건 초과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거고 초과 수익을 내려면은 남보다 더 나은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주식을 보는 해안 아니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천재적인 예측력, 뭐 빠삭한 재무제표 분석력 이런 능력이 있으시면 잘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누구나 자기 취미생활 혹은 자기 직장 근처 직업적으로 쓰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는 다른 일반적인 투자자보다는 본인이 좀 더 강점이 있을 거니까 모든 사람은 남들보다 잘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 여기가 내가 초과 수익을 내기에 좀 더 확률이 높은 영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레이해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생활 주변에서 발견하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또 다른 거 또 심루타 뭐 이런 것도 또 되게 큰 오해를 받는 건데 자 심루타 얘기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생에 저도 한번 좀 맞아보고 그렇죠, 싶어요. 좋죠. 그러니까 심루타를 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심루타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분일까요, 도대체? 1억 넣으면 10억 되고 10억 넣으면 100억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심루타 발견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심루타 될 기업을 잘 찾아내고 싶잖아요. 이게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기업은 정해져 있어요. 되게 성숙기의 산업에 있고 네. 뭐 배당 열심히 하고 뭐 그런 회사를 뭐 되게 막 물론 뭐 PBR 0.1배에 샀는데 뭐 PBR 1배 됐다. 뭐 그러면 10배 나긴 하겠지만 그런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가 아니면은 뭐 한 30% 50% 오르면 끝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심루타가 안 될 회사들은 어느 정도 명확한데 그 외의 다른 회사들은 어떤 회사건 간에 심루타가 될 수 있는 씨앗은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사전적으로 심루타가 될 기업들을 어떻게 잘 기준을 잘 파악해서 잘 골라내라? 피터 린치가 그걸 할 줄 알았으면은 자기도 그런 것만 샀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피터 린치는 엄청나게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유명하고 실패한 종목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가 얘기한 심루타 종목을 심루타 기업을 잘 골라내세요라고 이해하면은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여러 종목 중에 심루타 하나만 껴있어도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을 견인한다. 네, 일단 이거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개별 주식 몇 개에서 실패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라.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루타가 안 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심루타의 싹이 없는 그런 주식들을 사면은 일단 심루타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그럼 심루타의 씨앗이 있는 주식을 우리가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루타를 얻나요? 못 얻는 경우가 많겠죠. 빨리 팔죠. 그렇죠. 빨리 팔지 말란 얘기예요. 네. 어떤 회사건 간에 심루타의 씨앗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벤그레이엄 얘기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가치의 범위는 되게 넓다. 근데 그거를 또 미래의 성장까지 아주 미래의 성장까지 고려를 해서 봤을 때 가치의 범위는 계속 더 넓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10배가 될 수 있는 주식을 운 좋게 샀다 하더라도 50% 벌면은 두근두근 하잖아요.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함정을 조심을 해라. 라는 거. 근데 그렇다고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은 익절을 하지 말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끝까지 함께 해라. 또 이렇게 이해하면 또 좀 곤란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유연하게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되 그때그때 계속 재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기업 주가가 뭐 30% 올랐다 혹은 30% 떨어졌다. 어쨌거나 그런 변수들이 계속 발생했을 때 내가 얼마 주가 올랐으니까 내가 얼마 벌었으니까 혹은 내가 얼마 손해봤으니까 이 기준으로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현재 주어진 가격에서 향후에 얼마나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남아있는가 혹은 반대로 다운사이드 포텐셜은 얼마나 큰가 이거를 그때그때 계속 재평가를 했을 때 심루타의 씨앗이 있는 주식이라면은 주가가 한 30% 50% 올랐더라도 멀리까지 평가를 해봤을 때 업사이드가 풍부하게 더 남아있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넓은 레인지로 평가를 해가면서 판단하되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봤을 때의 그 손실의 폭이 더 크다면은 그때는 떨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재평가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열심히 다시 잘 해라. 먼저 내가 네. 산 가격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 주식을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네, 다시 그쵸. 살 것인지. 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운 좋게 발견했던 심루타의 씨앗을 실제 심루타로 내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어쨌든 심루타를 보려면 네. 익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은?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봤을 때 다운사이드가 더 크면 파는 거죠. 어느 시점인가는 그게 와요. 그게 5루타일 때일 수도 있고 20루타일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루타고 아니고는 사후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재평가 해봤을 때 여전히 업사이드가 풍부해. 가자. 그리고 조금 애매하면은 또 애매한 만큼 조금만 팔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한 10,000주를 샀는데 최종적으로 10루타 됐을 때 10,000주 중에 뭐 한 3,000주만 남겨서 3,000주가 10배 벌고 나머지 한 7,000주 정도는 50% 벌었을 때 일부 팔고 뭐 2배, 3배 났을 때 또 조금씩 일부 팔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최종 남은 물량이 10루타 같잖아요. 그럼 자랑스럽잖아요. 어디 가서 우쭐우쭐 하면 되죠. 전 피터 린치 그 월가 영웅에서 제일 좋았던 이야기가 정확한 문장 생각 안 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면 어째 예를 들면 뭐 10종목에서 한 종목당 뭐 1억씩 샀으면 그 내 한 종목이 상장 폐지돼도 네. 그 손해의 제한값은 1억으로 끝이 맞아요. 나는데 맞아요. 상승을 했을 때는 이 1억이 3억이, 5억이, 10억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몇 개만 있으면 나머지 손실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게 주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루타 파트를 얘기하면서 얘기한 핵심이 그거예요. 그 비대칭성. 주식이란 자산은 기본적으로 벌 때 무한대, 손해보면은 100%로 제한이잖아요. 근데 채권은 보면은 채권 좋을 때 요만큼 벌고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손해볼 때는 또 채권도 원금 손실, 100% 손실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확률이나 빈도는 채권이 훨씬 더 안정적인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서 주식의 장점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는 그 비대칭성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비대칭성을 먹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그건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 비대칭성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근데 왜 항상 그 비대칭성은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지. 샀다 팔았다 하니까. 네. 근데 샀다 팔았다 많이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주식 투자에서 이제 기업 분석은 포커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 분석이 이제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기업 분석이 뭐 정답이다. 뭐 기업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정확하게 잘 평가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투자는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돈을 벌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가격의 미래에 대해서 내 나름의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단기적인 내일의 미래건 5년 후, 10년 후의 미래건 뭐건 간에 미래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진짜 사모펀드가 돼서 기업을 통으로 인수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업을 판다.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시장에서 남들이 주식을 사서 가격을 올려줘야 그래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남들 중에는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중에는 기업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차트만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부분은 그 중간 언저리 어딘가 있겠지만 아무튼 기업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라는 한 명의 투자자가 가격의 미래를 추론하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사고 파는지를 추측하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을 내가 안 했다면 그럼 기업 분석을 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나는 알 수 없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가격에도 사고 있나 이 가격에도 팔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업 분석을 하고 나면은 이거는 되게 얼토당토않은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네. 그러면은 이거는 기업 분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하고 있나 보다. 그러면은 어떤 차트의 모양새라던가 아니면 매크로의 유동성 환경이라던가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겠네. 이런 식의
추측을 내가 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이 기업을 내가 기업 분석을 해봤는데 주가의 흐름이 기업에서 어떤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그거에 맞게 잘 반응을 하더라. 그러면은 이 주식은 좀 기업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는 주식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을 좀 더 정교하게 해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판단하는 정도는, 좋게 보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업 분석을 좀 더 깊게 했을 때 남들이 좀 안 좋게 보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좋게 보는 영역이 있네? 그럼 이거는 언제 이렇게 해소가 되겠네? 그러면은 요때 요런 식으로 사야겠다. 뭐 이런 식의 내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 가격대라는 건 되게 다양하고 투자자들의 생각도 다 다양한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기업 분석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기업 분석은 어떤 것들을 좀 하긴 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기준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랑 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갤럭시 판매량만 보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반도체 미세공정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였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명백히 내 분석이 부족한 거고 근데 뭐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뭐 평택에서 지금 어떤 공장에서 이번에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동편, 서편 나눠져 있고 동편의 캐파가 이만큼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인프라 까는 중이고 뭐 한 6개월 후에 뭐 장비 선입고 될 거고 뭐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있다. 이걸 파악 못했다고 해서 정말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뭐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미세한 어떤 타이밍보다는 전반적인 뭐 경쟁사의 뭐 캐펙스 축소에 대한 태도. 만약에 이런 걸 놓친 채로 이 회사의 이런 것만 디테일하게 보고 있다? 이러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보다는 또 전방 산업, 뭐 서버단에서 설비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핸드폰의 판매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자동차에서 반도체 채택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놓친 채로 이것만 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넓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 정보 측면에서는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의 문제인 거지. 내가 뭔가 궁금한데 얻을 수 없어서 답답하다? 아니, 물론 뭐 모든 걸 알 수는 없는데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하면은 기관 투자자보다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지금 다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즘에 기업 탐방 많이 가시고 하니까 뭐 스터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기준은 그냥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회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말씀해 주셔서 자연스레 네. 국민주 네. 삼성전자 향후 좀 미래 좀 여쭤보고자 네,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참 궁금한데. 1등 주식이니까요. 네. 대표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시장이 혼란해 주지 않습니다. 네, 저도 뭐 충분히 제가 뭐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믿는데 뭐 어쨌거나 네 일단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어쨌거나 얘기는 못 하고 뭐 어차피 저도 모르고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 다들 아실 테고 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 믿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한 거 다 틀릴 거예요. 어차피 뭐 관심 없으실 테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보자 일단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에서 마이크론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이거는 EUV 장비를 좀 빨리 도입을 해서 메모리 쪽에서는 원래 TSMC가 가장 많이 도입했고 삼성전자가 그 다음인데 마이크론 하이닉스 대비해서 EUV를 좀 더 빨리 도입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지금 수율도 안 나오고 선단 공정 미세화도 조금은 뒤처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기술적인 격차가 계속 좁혀지거나 이제 역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기에는 그건 좀 멀리 간 거다. 오히려 미래를 좀 더 빨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스마트폰 판매량, 메모리 반도체의 전방 산업이 PC, 스마트폰, 서버 뭐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반도체도 좀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비중이 작고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폰 안 좋아지고 스마트폰 안 좋고 PC는 좋다가 안 좋고 서버가 또 되게 좋다가 되게 안 좋고 뭐 이러니까 현재 안 좋은 건데 향후의 스윙 팩터는 어차피 PC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스마트폰도 뭐 딱히 기대할 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 너무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PC랑 스마트폰에 너무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이제는 서버 쪽이 스윙 팩터가 될 거니까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일단 그 정도. 그리고 IRA 관련해서 일단 중국 쪽에 이제 더 이상 반도체 장비 팔지 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잘 해 나가는가. 근데 삼성은 또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 있는데 미국은 인건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물론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팔 것 같긴 한데 거기에서 원가 구조가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것도 향후에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인 수요 공급 업황이야 뭐 다들 보고 계실 거니까 거기에 추가로 본다면은 요 정도? 근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아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자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제 가시기 전에 좀 가벼운 말랑말랑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까 해요.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대표님은 부자분들, 자산가분들 만날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높잖아요.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분들의 특징,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부자가 되는 좀 현실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요. 네. 일단 부자의 정의가 뭡니까? 부자를 한 거는 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들보다 돈이 많은. 그 얼마 전에 그 국민은행에서 그 부자 보고서 그 네. 매년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약간 재밌었던 게 거기서 부자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 본인이 부유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10분의 1 미만. 네. 한국은 언제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네. 그 강남에 집 한 채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상위 1%의 네. 자산이 한 29억 정도로 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상위 1%의 소득이 네. 2억 정도였나? 그렇죠. 네. 그래서 29억이 있어도 강남 집 한 채거든요. 근데 강남 집 한 채 딱 가지고 있는 분은 또 본인이 부자라고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의 데피니션이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이야기가 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자산 100억 이상으로 치시죠. 그래서 저는 그 자산 100억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산 100억을 벌 것이냐 보다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으면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것 같으면은 저는 그러면 부자인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냥 마음이 부자면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됐건 간에 일단 내 재산을 늘리려면은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많아야 된다라는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너무 명확하고 네. 사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우에는 네.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야죠. 쓰는 네. 돈이 더 많으면.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경우 별로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좋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자본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해서 이제 그런 네. 경우는 이제 쓰는 돈이라 해도 어쨌든 그거는 미래 투자를 땡겨온 거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저는 자산 배분에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버는 게 쓰는 돈보다 많아서 일단 잉여가 남아야 되고 그 잉여가 복리로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딱 이 두 가지만 만족이 되면은 저는 그냥 되게 마음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일단 방향은 정해진 거잖아요.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은 기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속도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방향을 위냐 아래냐로 잡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많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그래서 남긴 돈에서 이게 복리로 늘어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건데 자, 복리로 늘어날 수 있는 자산 뭐가 있었죠? 주식, 전체 자산군으로서의 주식. 네. 근데 전체 자산군 편입하는 인덱스 펀드 산다. 이거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죠. 네. 그냥 사면 끝이잖아요. 네. 안 파는 게 중요하지. 혹은 뭐 부동산도 웬만하면 복리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하면 돼요. 네. 실거주 집 한 채, 그러니까 살 수 있으면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인용을 하는 게, 왜 사람들은 그런 연 6%, 10% 이거에 만족을 못하냐. 이런 그 인터넷 어떤 짤이 있는데. 뭐였어요?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식은 농사 짓는 거에 비유를 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오늘 씨를 뿌렸는데 내일 벼가 올라올 수 있냐. 네, 좀 진득하게 기다려야 뭐라도 되건 안 되건 내가 좋은 씨를 뿌렸건 안 뿌렸건 일단 기다린 이후에야 그 결과가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나온다. 근데 당장 내일은 뭔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 댓글에 옆집 벼는 하루 만에 올라오던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60배 그냥 언제나 상한가 가는 주식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충동이 들잖아요. 뭐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대부분 의미 없는 결과로 나온다. 이걸 좀 이해를 하고 그 충동을 참아내고 진득하게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것보다 뭔가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자, 속도는 모르겠고 방향은 이쪽 방향, 내 재산이 복리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잡혔다. 그리고 당장에 먹고 사는 거에 문제 없다. 그러면은 이 재테크 어떻게 하냐 이거 고민보다는 그냥 본인의 본업. 네, 본업, 그리고 좀 더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시간, 뭐 이쪽에 시간을,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거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행복하세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네. 근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대표님이 가진 생각 중 한 가지는 개인 투자자분의 대부분은 정말 본인 주식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분이라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수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네. 굳이 애매한 노력을 해서 개별 종목을 찾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지수를 사는 그 평균 수익만큼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거기에 더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하더라도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고 시작하는 게임인 거예요. 내가 되게 잘 돼야만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투입량이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사더라도 에너지 투입을 적게 하더라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이 책인 거고. 이 책에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에너지 투입량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다루거든요. 네. 근데 지수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럼 네. 지수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수 중에서 진짜 개인 투자하면 꾸준히 모아가도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VT 전 세계. VT 전 세계. 네, 근데 만약에 아까 저희 이야기 나눈 대로 미국의 자본 효율성이 미래에도 계속 전 세계에서 상위권일 거다라고 믿는다면은 그냥 VTI나 SPY. SPY랑 QQQ 중에서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QQQ가 조금 더 공격적이겠죠? 네네. 네, 그럼 저는 뭐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 TQQQ 이런 거, 레버리지 쓰는 거. 레버리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하면 안 될까요? 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손해. 그러니까 베이스 기초 자산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혹은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래서 100에서 110 됐다가 100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그냥 플레인한 거는 그냥 플레인이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쓴 거는 손실이 되는. 그러니까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뭐 아주 길게도 아니고 6개월, 1년 정도 봤을 때 주가가 올랐더라도 어떤 경로로 올랐느냐에 따라서 레버리지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레버리지가 더 이익이다 이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일별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야금야금 조금씩 한 방향으로 추세적으로 쭉 올랐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ETF는 엄청 돈을 많이 벌었을 거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올랐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ETF는 오히려 이것보다 플레인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산다라는 거는 그 인덱스 지수의 단기 변동성에 대한 베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예측에 내가 능하다라고 하면은 뭐 레버리지를 하셔도 되고, 근데 그건 이제 뭐 각자 역량이 다 다르실 거니까 일반적인 역량을 가정했을 때는 플레인을 말씀드려야죠. 자, 마지막은 거인의 어깨.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 못한 이야기요? 일단 읽고 계신 분들은 사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재미없으면 여러분 그 책 읽다가 어려우시면 요 책 머니 트렌드 요 책 읽으셔도 됩니다. 훨씬 쉽습니다. 제가 굉장히 혼을 담아서 열심히 쓴 책이니까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거인의 어깨 이제 대표님과 훨씬 심층적인 시간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홍진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홍진채 감사합니다.